오늘 그 장준하 부활 시민연대 출범식 행사에 와주셔서 이제 대단히 감사하고요. 자, 저희가 세미 콘서트라고 해서 귀한 두 분을 모시고 말씀을 좀 여쭙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을 대신해서 궁금한 부분들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같이 와주신 분들에 대해서 좀 인사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와 계신 분들은 다 아시는 분들이겠지만, 그래도 또, 혹시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아까 인사드렸는데요. 우리 장준하 선생님의 장남이시죠. 또 우리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중요한 또, 민주주의의 한 축에서, 많은 분들의 마음을 모아가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 장호건 선생님, 앞에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호건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이번 행사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 또 어려운 일들 직접 나서서 해 주셨습니다. 이제 사실은 이런 일에는 저희 30, 40대 젊은 청년들, 젊은 사람들이 이제 나서서 해야 됐는데 그 일을 우리 여인철 선생님께서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그 민족문제연구소 운영위원장이시기도 하고요. 또 이번 장준하 부활 시민연대의 공동대표로 일해주시고 있는 우리 여인철 위원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반갑습니다. 저희가 콘서트 하기 전에 오늘 이 행사 준비하느냐고 고생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총무로 또 수고해 주시기도 했고, 또 지금도 또 앞으로도 수고를 많이 해 주실 우리 임명옥 선생님 비롯해서 모든 준비위원 분들에게 큰 박수로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굉장히 날이 추워갖고 좀 많은 분이 오시지 않을까봐 정말 걱정 많이 했는데요. 저희 오신 분들끼리라도 재미있고 의미있고 좋은 자리 만들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가장 우리 장호건 선생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장 선생님이 이제 1975년도 8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해가 바뀌었기 때문에 만 41주기가 된 거죠, 올해로. 네, 41주가 되죠. 그때 장 선생님 아버님이 서거하실 때, 그때 우리 장호건 선생님은 어떻게 되셨나요? 나이가요? 그때 제 나이가 27살이었습니다. 27살이요. 그때 27살이 굉장히 또 피가 뜨겁고 또 젊은 그때 청년이셨을 텐데, 그때 아버님의 갑작스러운 서거 소식을 듣고 심정이 어땠을까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뭐 당연한 얘기지만 그래도 한 말씀 해주시면. 그때 41년 전 8월 17일 날, 처음에는 제 선친께서 돌아가신지 몰랐죠. 사고를 당했으니까 빨리 좀 와봐야겠다. 굉장히 더웠습니다, 그날. 그리고 서울로 가족들, 동생들을 데리고 왔을 때, 거기서 입이 중앙정보부, 요새 국정원이죠. 그리고 거기 정보과 형사들이 서 있으면서 다쳤다 이런 얘기를 하길래 그게 무슨 소리냐, 오늘 산에도 안 가셨는데. 그러고 있는데 제가 전화를 한 통을 받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동대문 이스턴 호텔 밑에 다방에 있으니까 한번 좀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다, 장 선생님 관한 거라고. 그래서 제가 제 바로 밑에 있는 동생을 데리고 동대문 이스턴 호텔로 간 게 아마 한 6시쯤 됐는데, 오후 6시쯤. 다방에 내려가니까 어떤, 산행복을 입은 사람이 앉아있다가 저를 알아보고서는 처음으로 저에게 놀라지 마세요, 장준하 선생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순간 그 사람 멱살을 탁 잡고 나 데려가라, 글로. 그러고서 현장까지 오면서
어떤 생각을 했나 하면은 올 게 왔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호림산악회 회원 중에 한 명이 그 이스턴 호텔에 와서 이제 모시고 간 거죠?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 후에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를 그 현장까지 파출소 그때 그 이동 파출소까지만 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없어졌어요. 네. 그 저희가 이제 의문사위원회에서 조사할 때 그 대상자를 불러서 조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호림산악회 회원이었던 그랬군요. 했었고요. 우리 이번에는 우리 여 위원장님한테 한번 오늘 이제 이 자리에 오시면서 장준하 부활 시민연대 왜 이제 지금 이 장준하 부활 시민연대를 만들었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실 수도 있고 한데, 먼저 그 이전에 우리 여 위원장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거든요. 그동안 어떤 일을 하셨길래 갑자기 이 장준하 부활 시민연대 공동대표로 하셨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 쪽에서 또 많이 알지만 한 말씀 해주시죠.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 저는 뭐 잘 모르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제가 공학을 한 사람이고 대도 연구단지에서 한 20여 년을 있었고, 시민단체 활동은 주로 이제 대전에서 했기 때문에 잘 모르시죠. 그런데 제가 민족문제연구소 회원 생활이 벌써 23년 하고도 이틀째입니다. 23년 하고도 이틀. 그러니까 1991년 이틀 지나셨고. 1월 16일 날 제가 그때 울산 지부 울산의 그 현대중공업에 파견하고 있었는데, 그때 우인한교회에 어떤 그 신문인지 잡지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밑에 그때는 반민족문제연구소라고 했는데 반민족문제연구소 회원 모집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그냥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런 단체가 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벌써 그러니까 친일청산 운동을 한 게 벌써 23년 지났고, 그 동안에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장을 10년 하고,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을 3번 하고, 작년 3월에 민족문제연구소 운영위원장이 되면서 이쪽으로 좀 본격적으로 이제 뛰어들게 된 거죠. 이제 저도 이렇게 여기 오늘 오면서 여기 계신 분들을 이렇게 쭉 뵈면서 참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오래전서부터 우리 사회 각계에서 또 교수님으로 또 노동자로 또 기자로 또 민족운동으로 이렇게 하신 분들이 정말 역전의 용사라고 할 수 있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오셔서 함께하고 있는데, 말씀 여쭤봤던 것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여 위원장님처럼 오랫동안 각자 자기 자리에서 중요하고 소중한 역할을 해오셨는데, 근데 이번에 이제 장준하 부활 시민연대 이거를 이제 만드셨어요. 요 같이 여러 준비위원분들하고 같이 했는데, 어떤 계기로 이러한 이 단체를 이번에 만드시게 됐는지 한번 좀 간결하게 말씀해 주시면. 장준하 선생에 대해서는 조금 그 아슬아한 느낌, 다른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이미지가 이제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장준하 선생은 박정희와 이 대척점에서 서 있다가 저항하시다가 이제 목숨을 잃으셨는데, 이분을 생각하면은 늘상 그 마음속에 아주 그냥 그 뭐 짠한 마음, 아련한 마음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주위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뭐 박정희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장준하 아는 사람들은 얼마 안 되더라고요. 우리 사회가 장준하 선생에 대해서 이렇게 예우를 안 해도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은 늘상 갖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걸 뭐 어디다가 이렇게 표출을 할 수 있는 뭐 계기 방법 이런 것도 없었고요. 그랬는데 한 3년쯤 전에 그 뉴스를 봤어요. 장준하 선생의 묘를 파주에 장준하 기념공원에 이장한다. 그런 뉴스를 보고
저 이제 대전에 있는데 그냥 뭐 무작정 위원장님. 예.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30분입니다. 예. 지금처럼 하시면 3일 동안 해도 예. 이거 모자릅니다. 예. 이거. 빨리 하겠습니다. 간결하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다른 분들의 표정이 점점 사고라고 하는 표정들이 읽히고 있어요. 빨리 하셔야 돼요. 빨리. 자, 장준하 부활 시민연대 제가 학술 왜 세미나 만드셨습니까? 예. 학술 세미나는 많이 했어도 이 토크 콘서트는 처음입니다. 그랬는데 하여튼 갔는데 그날 이제 장준하 선생, 장원권 선생을 뵙긴 했는데 예. 그냥 먼 발치에서 뵀는데 그냥 또 끝났죠.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세월호 광장에서 예, 장원권 선생을 만난 거예요. 세월호 광장에서 그랬는데 40주기 추모제가 끝나고 버스를 타고 광화문에 와갖고 이제 뒤풀이 비슷하게 이제 커피 한잔 하고 헤어집시다 하고 커피숍에 갔는데 제가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그 생각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장준하 부활해서 앞자리에 따갖고 이 첫 제안을 우리 여 위원장님이 그러면 하셨던 거군요. 예. 그죠? 장준하 부활의 앞자를 따서 장부 모임을 하나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예. 제가 그날 이제 말씀을 드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발단. 그 굉장히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하셨네요. 예, 그런 그거는 이야기가 이제 장원 몇 년 전에 선생님한테. 한 번 있긴 했는데 다시 본격적으로 제안을 하셨다. 이 제안을 설명하기 위해서 약 7분 정도를 쓰셨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과정이었습니다. 자, 우리 장원권 선생님한테 여쭤볼게요. 사실 이제 아버님 장준하 선생님께서 갑작스럽게 서거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장준하 선생님이 대한민국의 진짜 대통령, 제야의 대통령이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 아버님의 최후에 대해서 저는 당연히 서거하셨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요. 이런 갑작스러운 서거 때문에 유언을 남기시지 못하셨잖아요. 예. 평소에 유언이라는 것도 없었고, 예. 또 돌아가실 거는 알고 계셨습니다만은 가족에게 유언이라는 걸 남기시지 않으셨어요. 평소에 하시던 대로죠, 뭐. 그래서 혹시 사실은 이제 YS도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때 유언을 남기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평상시에 했던 말씀을 유언이다 이렇게 했는데 아드님으로서 27년 동안 아버님을 떠나보낼 때까지 이제 함께 계셨는데 그때 우리 장준하 선생님께서 평상시에 가장 강조하셨던 말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도 좀 자식이긴 하지만 다른 일반 우리 국민들 장선 선생님이랑 뜻을 같이 하는 분들 그때 민청도 있었고 이런 학생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들하고 똑같은 입장으로 장 선생님을 대했어요. 집에서도 같이 이렇게 생활을 별로 안 하셨는데 그래서 그분의 생활과 그분의 평상시 사람들 만나서 대화를 나누시는 것이 결국은 우리 집안의 가원이다 이렇게 보는데 많은 분들이 다 알고 있는 얘기죠. 그건 저희 집안에서는 그냥 가원보다는 생활화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네. 못난 조상이 되지 말자. 못난 조상이 되지 말자. 네. 그러네요. 얼마 전에 우리 장준하 선생님의 부인이시자 우리 장호건 선생님의 어머님이신 김희숙 여사님 구순잔치가 있었는데 그때 어머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 역시 못난 조상이 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어머니가 하셔서 저도 굉장히 마음이 더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이제 친일 문제와 관련해서 마지막 소원이시다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네, 그랬죠. 예, 그러면서 이 친일 청산을 위해서는 내 아들과 손자도 내놓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같이 들으시면서 심정이 그때 어떠셨어요? 그 부부는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부창부수라고도 하죠. 그 남편의 그 부인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똑같은 말씀을 하시고 있고. 그리고 저희 자식들도
일반 사람처럼 이렇게 가정에 따뜻한 것은 이렇게 느껴보지 못하고 자랐습니다만은 그분이 갖고 있는 생각과 그분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는 나는 직접 내가 그렇게 해야겠다고는 못 느꼈지만 항상 피부로 몸으로 받고 살아왔죠. 그래서 저희 어머님께서도 한편 좀 굳은 생일날 하신 말씀이 조금 섭섭하긴 했습니다만은 아버님이 이제 그만큼 희생하셨으면 됐는데 그 자식까지도 통일과 친일 청산 소위 민주주의 역행하는데 싸움을 하면서 목숨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말리지 않겠다 그런 말씀하셨을 때 한편으로는 뭐 당연히 그러시겠지 하면서도 좀 섭섭했습니다. 아니, 저도 사실은 가슴이 철렁했거든요. 그리고 그 어머니의 심정으로는 사실은 그런 이야기를 그 함부로 이야기 꺼내기가 사실은 쉬운 문제 아니잖아요. 저희들도 나는 어떻게 돼도 좋은데 내 자식이나 또 내 손주를 어떻게 이런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 어머니의 강하고 단단한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는데 우리 여 위원장님 예, 이번엔 잘하실 수 있죠. 잘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길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거. 우리가 또 왜 장호건 선생님 말씀을 끊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이제 사실은 저도 궁금했는데 장부 모임이라고 하는 단어 처음에 듣고 그게 귀에 쏙 들어왔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그게 풀어서 장준하 부활 시민연대라고 해서 그 다음에 그래서 했는데 이 장부 모임 이 아이디어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럼 처음 내신 건가요? 예.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 이거 선택하신 데 뭔가 깊은 또 의미가 있으실 것 같아요. 뭐 부활의 의미를 알잖아요. 네.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네. 이 시대에 장준하 선생님의 정신 부활 어떤 건가요? 그렇죠. 정신 부활이죠. 예. 육신이 부활. 왜 꼭 이 시대 지금 2016년 1월에 장준하 선생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선택하셨는지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장준하 장준하 정신이 뭔가에 대해서 조금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장준하 정신. 장준하 정신은 제가 생각하기에 아주 연구자를 아니라 이제 잘 모르지만 애국 애족. 그게 장준하 정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애국 애족은 아주 진부한 말이고 누구나 다 쓰는 말이에요. 피켓 들고 나와갖고, 남들이 만들어준 피켓 들고 나와갖고 종주목 때는 무슨 부대, 무슨 연합, 이 사람들도 애국한다거든요. 근데 그런 애국이 과연 애국이냐. 장준하 선생의 애국이 정말 애국이다. 그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봐라. 하는 거를 말하고 싶었어요. 네. 그분이 추구하던 세상이 그 당시에 조국 독립과 그다음 민주주의 아닙니까? 젊었을 때는 광복군으로서 조국 독립을 위해서 애쓰셨고 해방 후에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을 하다가 목숨을 잃으셨고. 근데 몇십 년 지난 지금 그 조국 독립과 민주주의가 이루어진 세상이 왔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죠. 지금 박근혜 치하의 세상이 어떻습니까? 지금 40년 전으로 되돌아갔잖아요. 유신 독재, 민주주의의 말살. 과거에 장준하 선생께서 목숨 걸고 싸웠던 것이 바로 그건데 지금 그런 세상이 왔으니까 이거 장준하 선생의 정신이 부활되지 않고는 지금 상황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박수 한번. 사실은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박정희 유신 독재가 남긴 우리 사회에 많은 악재가 많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최악은, 바로, 박정희가 남긴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저주는, 박근혜를 남기고 갔다라는 거예요.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그러한 독재자 박근혜 시대에, 사실은 우리, 이런 자리에서, 이 추운 날에, 박정희의 악행이 오늘 이 날씨도 이렇게 춥게 만든 게 아닌가. 그런데 그걸 뚫고 오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박근혜를 반대하는 모든 분들이 바로 이 장준하 부활 시민연대의 회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독립군. 예. 이번에는 우리 장호건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적인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많은 분들 들으시기도 했지만, 사실은, 우리 민족으로는 큰 별이시고, 기둥이시고, 예, 버팀목이셨던 장준하 선생님이 이제 서거하신 거지만, 개인사적으로 보면 또, 가정의 어른, 또 아버지를 잃으신 거잖아요. 남편을 잃고, 5 남매는 아버지를 잃으셨는데 그 후에 생활이 굉장히 많이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힘들었을 텐데 어떠셨나요? 그 얘기를 하자면 또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안 되겠어요. 근데 간단히 얘기하자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는 그런 대로 참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 대로 참을 수가 있었는데 정신적으로 상당히 어려웠었죠. 왜냐하면 하루아침에, 물론 그 당시 정치 상황이 문제가 생기겠다고 하긴 했지만, 그렇게 딱 막상 닥치고 보니까, 소위 풍비 박살이라는 게 있어요. 한 집안이 그냥 다 무너져 버린 거죠. 그 방향을 잡지 못하고, 더군다나 내가 장남이다 보니까, 어린 장남이다 보니까, 밑에 동생, 남동생들, 여동생들, 그리고 어머님 이렇게 먹고 사는 거에 어떻게 하면 되겠지요. 근데 직장도 못 갖고 직장을 가지려면 어느 직장에 가서 좀 일 좀 합시다. 그러면 그 다음 날로 중앙정보부의 직원들이 가갖고서는 사장 불러다 놓고 그 아이 쓰지 마 그랬으니까. 그럼 꼼짝을 못 하는 거죠. 그럼 그건 어떻게든 간에 이제 풀칠은 하고 지내곤 했는데 정신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것은 주변을 전부 차단을 시켰던 거예요. 제 친구이며 또 가까운 사람들 또 관계했던 분들이 저희하고 연결을 못하게 만들어놨을 때 굉장히 외로웠죠. 그것이 상당히 힘들었던 거로 좀 기억을 합니다. 40년 전 얘기지만. 제가 2013년 박근혜가 대통령 취임식을 갔던 날, 집에서 이제 그 장면을 모든 TV가 이제 방송하는 걸 보기가 싫어서 집을 나와갖고, 어머님 댁에 제가 찾아가서 인사를 드렸어요. 제 아내하고 같이 곰국을 끓여서 그걸, 가지고 가서 이제 인사를 드렸는데, 그날 이제 여러 말씀을 어머니하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어머니 어떻게 사셨어요? 라고 하니까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방금 이제 우리 장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 취직도 할 수가 없었고, 또 사람들이 왕래하고 드나드는 것. 제가 쓴 중정이 기록한 장준하, 중앙정보부의 당시 비공개 문서에 동행하고, 감시하고 미행했던 것을 이렇게 쭉 읽어봤는데요. 그 기록을 읽어보면 장 선생님이 75년도에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나서도 78년도까지, 최소한 78년도, 돌아가시고 3년이 지날 때까지도 모든 가족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고 철저히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이 어머니가 어딜 나가실 수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어머니가 그래도 가장 좋은 날, 역설적으로 언제였냐고 여쭤보니까 하는 말이, 성당의 신자를 굉장히 열심히 하셨는데, 성당에서 장례, 사람이 죽으면 그게 가장 좋았다. 이런 말씀. 연령회라 그러죠. 연령회. 예. 그래서 아니 그게 왜 좋으셨냐라고 하니까 하시는 말씀이 그런 날은 중정도 자기를 집 나가는 거를 막지 않았다. 사람 죽어갖고 내가 가서 장례를 치러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나간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가면 그건 막지 않았는데, 그러면 이 어머니가 가셔갖고 뭘 했냐면, 예, 이른바 염을 하셨대요. 예, 염을 하시면서 그 장사집에 가갖고 시신을 닦고 옷을 갈아입히고 그 옆을 지켰다. 어머니 이거 무섭지 않았어요? 안 무서웠대요. 그렇게 하면은 그 집에서 수고조로 음식과 돈을 좀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와서 자식들과 먹으면서 살았다. 이런 말씀을 어머니가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사셨던 거. 그리고 그 아드님들도 누구도
정말 취직을 할 수 없게 이제 막고 중정이 가갖고 어떻게 채용했냐니 이게 정말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것도 힘들었지만 굉장히 그분들이 저희를 갖다가 불쌍히 여기고 국민들이 아는 분들이 참 안쓰럽게 생각하면서도 자신들에게 피해가 올 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하고 거리를 뒀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가까워지면은 문제가 생기니까. 가장 거기 대표적인 사건이 그 당시 이화여자대학교에 김옥길 총장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얘기를 듣고 있다가 저희 집을 찾아오셔갖고 밖에는 이제 중정이라든가 모든 기관원들이 지키고 서 있는데 문 밖에서 담을 넘어갖고 쌀을 한 가마를 집어 던졌어요. 네. 그래서 그걸 잘 먹었는데 그 후에 그 다음날 그 김옥길 총장께서 그 당시 김종필이라는 자 아직도 살아있죠. 그 자한테 불려가서는 닥달을 당했는데 뭐라고 닥달을 당했냐면은 당신은 유신에 반대한다며요 그랬대요. 아, 그 내가 왜 유신에 반대했냐 그랬더니 그 장준하네 집에다 왜 쌀 갖다 줬냐고. 그 정도였었어요 그 당시. 그래서 참 소인배들이구나. 지금도 이제 나이 먹은 다음에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 그 자들이 나름대로 뭐 혁명했다. 군사 반란을 일으킨 거지만 혁명했다고 하면서 혁명공학이다 뭐 이렇게 써놓은 거 보면 말이죠. 이 조그마한 소인배들이 무슨 짓을 했을까. 그리고 역사를 이렇게 엉터리를 만들어 놨구나 하는 생각 해봅니다. 장 선생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 중정의 그 비공개 문서를 보면은 누가 와서 얼마의 부조금을 냈는지까지는 꼼꼼하게 써놓습니다. 그런데 정작 장 선생님이 포천 약사병에서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록도 없다라고 하는 것. 그거는 당시 중앙정보부 요원 불러서 조사했던 사람들도 이건 거짓말이라고 얘기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선 반드시 우리 장부연대, 우리 장준하 부활 시민연대도 그런 중단된 조사에 대해서 다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앞으로 장부연대 활동 어떤 내용을 주로 하실 건지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8시 15분이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8시 한 반 정도까지만 끝내면 돼요. 여유가 좀 있어요. 아니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여유. 아니 요거 끝나고 바로 저기서 격한 반응이 왔어요. 지금 이 시간에 그냥 하셔야 돼요 지금. 아니 아까 좀 예. 못한 말이 있어. 아 그러니까 하셔요. 하도 하셔. 간결하게. 예. 아까 저 예. 아까 박정희가 남긴 그 폐악 유산 네. 가장 나쁜 유산은 최고의 저주. 최고의 저주는 박근혜라는 게 예, 있잖아요. 저는 박정희가 남긴 그 최고의 저주 저는 뭐 박근혜일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썩은 정신이라고 생각해요. 썩은 정신. 우리나라에 썩은 정신을 물려준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썩은 정신의 성분이 뭐냐? 성분. 첫 번째로는 기회주의. 두 번째는 반민족 행위, 친일 부역. 세 번째는 독재예요. 독재. 이 세 가지 성분으로 이루어진 썩은 정신을 우리에게 물려준 거예요. 근데 이 썩은 정신을 다시 바로 다른 새로운 정신으로 다시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앞으로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다. 아까 김종철 선생님이 박근혜가 뭐 권좌에 하루 더 있을 때마다 한 달 뒤로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후한 평가예요. 제가 보기에는 하루 권좌에 더 물려 있으면 우리나라가 1년은 뒤로 가는 것 같아. 예? 그래서 이 썩은 정신을 새로운 정신으로 리필해야 되는데 그 정신이 뭐냐? 정수리부터 찬 얼음물 같은 물을 쏟아 부어갖고 새 정신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그 정신이 그게 뭐냐? 정수리 찬 얼음물이 뭐냐? 하면 그게 장준하 정신이라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예? 장준하 정신, 그 장준하 정신이 그래서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이 되고 그리고 그 장준하 정신이 장준하 선생님께서 즐겨 하시는
말씀, 좋아하시는 말씀 등불이 되도록 만드는 거. 그것이 우리 장부연대의 역할이고 할 일입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여기 정관에다가 썼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사업해갖고. 그런데 여기 정관은 그냥 두루뭉술하게 한 거고요. 예, 장준하 정신의 뭐라고 돼 있죠? 예. 삶을 통한 시대 정신의 실천, 홍보, 교육, 심포지엄, 세미나 이런 것도 물론 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가 뒤로 하루 늦게 물러나면 1년 뒤로 가고 3일 뒤로 가면 3일 늦게 퇴임하면 3년을 뒤로 가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리는 것이 사업입니다. 예. 네. 예, 정말 예, 이번에는 아주 깔끔하게 잘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장호건 선생님께서 오늘 꼭 물어봐달라고 한 내용이 있었어요. 예, 바로 김형욱 해고록 많은 분들 아시죠? 김형욱. 예, 굉장히 나쁜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박정희가 자기 측근들에 대해서 사실은 김형욱이라든지 또 누굽니까? 김재규,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다 자기 측근들인데, 결정적인 순간에선 사실은 이 측근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대표적인 사람, 바로 누굽니까? 정치적 양아들이라고 했던 전두환조차도 이후에 박정희가 있을 때는 박정희만이 살 길이라고 하다가, 박정희가 사망하자마자 바로 한 얘기, 박정희가 문제라고 얘기했거든요. 이 박근혜가 이야기하는 배신의 정치 용납할 수 없다라는 바로 그 배신의 핵심은 바로 전두환이거든요. 예, 엄마가 죽으니까 아무 한 것도 없이 퍼스트 레이디가 됐는데 79년도 10월 26일 날 아버지가 죽었다는 말을 듣자 전방은요라고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그건 내가 이제 대통령이 됐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그거를 전두환이 찬탈해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이 측근에 의한 정치, 배신,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건데, 바로 그 김영옥이가 회고록에서 박정희와 천적, 예, 이렇게 하면서 장준하 선생님에 대해서 언급하셨거든요. 예, 이 김영욱이가 왜 장준하 선생님을 박정희와 천적이라고 회고록에서 언급했는지. 예, 예, 그 책을 보신 분도 계실 거고 안 보신 분도 계실 건데, 그 김영욱이라는 자가 미국 가서 박정희 요거 시컷 하다가 그 행방불명이 됐죠. 예. 어디 가서 죽었다, 묻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쓴 책에 그 장준하와 박정희는 천적이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천적이란 뜻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이 자연에서도 그 서로가 공존할 수 없는 그 생물들이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처음에 그 김영욱이라는 자는 장준하 선생님을 모르고 있다가 박정희가 삼선 개헌한다고 대통령 나온다고 했을 때, 대한민국 백성이면 누구나 일정한 자격만 갖춰진다면은 대통령 출마할 수 있지만 박정희만큼은 안 되겠다. 왜냐? 간단한 이유입니다. 박정희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니까. 제가 한국에 오랜 한 20년 그 해외에 있다 들어와서 민족문제연구소에서 그 주관해서 만든 만화 박정희라는 게 있었는데, 그때 그걸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맞다. 분명히 껍데기는 한국 사람 같은데 이 속은 쪽발이구나.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즉 박정희와 장준하는 전혀 다른 길을, 정치적인 게 아니라 삶 자체가 다른 길을 갔죠. 한 사람은 민족을 배반하고, 배반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 조선인이 되는 것이 상당히 자존심 상한다, 참 창피하다 할 정도로 민족을 배신한 삶을 갖고, 저 장준하 선생님은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목숨을 바치셨죠. 그 반쪽짜리 해방이 됐습니다만 들어와서도 똑같은 반대 길을 갔어요. 절대 서로가 합칠 수 없는 길이죠.
그 중에 가장 아주 여러분에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박정희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고 나서 많은 사람을 포섭할 때 그때 사상계가 종로 5가에 사무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때 박정희가 군인을 하나 보냈어요. 제가 어릴 때인데 그 사상계 사무실에 저희 작은 아버님이랑 같이 있었는데 그 군인이 와서 장 선생님에게 뭘 건넸습니다. 그러니까 장 선생님이 그걸 보고 이게 두 번을 찢어 버리시더니 귀싸대기를 올려붙이는데 그 군복이 모자가 휙 날아갔어요. 낭중에 봤더니 그게 돈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박정희는 장준하 선생님과 도저히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아마 이제 그 마음에 심었겠죠. 그래서 둘은 갈 수 없는, 합칠 수 없는 그런 길을 가졌기 때문에 김영욱이도 두 분은 천적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장호 선생님을 처음 뵌 게 한 13년 전쯤에 처음 뵀죠. 예, 어느덧 13년인데 제가 2003년도에 대통령 소속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장준하 선생님의 담당 의문사 조사관을 맡게 됐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 이제 싱가포르에 계신 걸로 알고 있었는데 네. 마침 그때 조사를 제가 처음에 맡았을 때 한국에 들어와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피해자 입장에서 좀 뵙고 좀 말씀을 좀 듣고 싶다. 그래가지고 저희 광화문에 있는 이마빌딩 당시에 그 의문사위원회 사무실 거기였는데 처음 딱 들어오실 때 제가 아주 심장이 멎어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예, 왜 멎어버린 줄 알았냐면 예, 제가 이제 장준하 선생님 관련해서 이제 여러 사진과 자료를 쭉 다 읽어보고 또 여러 이제 기록이라 다 봤는데 딱 들어서시는데 저는 장준하 선생님이 살아서 들어오시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너무 똑같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음색도 똑같으시고 이런 것처럼 사실은 이제 외모도 그렇고 또 많은 분들이 그런 측면에서 또 장 선생님에 대해서 우리 장호건 선생님에 대한 기대도 굉장히 많으신데 지금 또 특히나 이런 박근혜 이 독재 권력 하에서 많은 분들이 정말 못 살겠다. 하루하루가 괴롭다. 예,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다. 그리고 여기 우리 여 위원장님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아버님이신 장준하 선생님의 뒤를 이어서 정말 이거는 꼭 하고 싶다, 해내고 싶다 이런 게 있다라면 오늘 자리를 빌어서 한번 말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또 알고 싶은 게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어린 나이에 장준하라는 한 인물을 아버지로 두고 있다가 여유면서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경험도 하고. 그러면서도 행동을 못하고 있다가 3년 전, 제가 지금 귀국한 지 10년 됐습니다만 10년 전에 들어와서 막연하게 장 선생님 하시던 사상계 이 잡지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갖다 한번 이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상당히 부담도 있었고 실패를 했죠. 그러고 나서 34년 전에 이장을 하면서 그리고 박근혜가 다시 대한민국에 나타난다 하면서 저는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장을 시켜드리고 또 한 번 무덤을 열고 내 조상을 갖다가 세상에 보이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결국 저는 장준하 선생님에게 제 몸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친이신 장준하 선생님이 이미 죽임을 당하셔서 지하에 계십니다마는 그분이 이루고자 했던 그리고 그분이 만들고자 했던 이 나라, 즉 지금 장부연대에서 추구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직접 하시라고 제 몸을 빌려드리기로 했습니다.
네. 사실은 오늘 제가 이제 어쩌다 보니까 사회 역할을 맡아서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저도 오늘 이 뜻깊은 행사에 관련해서 우리 장준하 선생님과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 그럴 시간은 저한테 없어갖고 좀 아쉽긴 한데 요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1975년도 8월 21일 날 장준하 선생님이 이제 장례 그날 이제 안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 법정 스님께서 그 장준하 선생님의 파주 나자렛 공원 묘지까지 따라가셔갖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헌토 삽으로 흙을 퍼갖고 장 선생님의 관 위에다가 흙을 덮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법정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음속으로 담은 이야기를 일주기 76년도 8월 17일 날 CR의 소리 함석헌 선생님이 내신 책에다가 기고를 하시는데 거기에 뭐라고 기고를 하셨냐면 편히 쉬시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이제 쓰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다시 건강한 몸을 받아 다시 돌아오셔서 다시 우리를 위해서 함께 해달라 이런 말씀을 법정 스님께서 헌토 흙을 뿌리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바로 오늘 그 자리 그 정신이 부활해서 다시 살아온 자리가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여기 와 계주신 여기 오늘 이 추운 날에 여기를 오셔서 여기 지금 같이 와서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이 바로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셨던 다시 건강한 몸을 빌어 돌아오시라고 하는 그 정신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와 계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 다 같이 박수 한번 크게 쳐줬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할 얘기는 한도 끝도 없지만 아시다시피 시간이 아쉬워갖고 마지막으로 우리 한 말씀씩 해주시는 것으로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 위원장님부터 말씀. 저는 장 선생님 그 평전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서 늘 켜 있는 거. 생각하는 게 그 또다시 못난 조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 이 말이거든요. 저도 장준하 선생처럼 또다시 못난 조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장부 연대에 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 장호곤이라는 개체는 장 선생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 때까지 빌려드리기로 한 것과 마찬가지로 장부 모임에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 애국 또 나라를 걱정하고 나라를 잘되기 바라는 모든 시민 여러분들도 필요 때마다 그리고 지금이 필요한 시기니까 장준하 선생님에게 몸을 좀 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눴는데 시간이 너무 짧아갖고 충분한 좀 더 좋은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걸 다 못해서 죄송하고요. 오늘 이렇게 두 분 함께했고요. 앞으로 장준하 부활 시민연대에서 우리 몸을 빌려주셨다는 우리 이 장호건 선생님 그리고 이 단체의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해주실 우리 여인철 위원장님께 큰 박수 보내드리면서 자리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직 행사가 끝난 게 아닙니다.